아, 사진을 찍느라고 하루를 못하고 계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되게 오랜만에 봬요. 네. 잠깐 지나가다가는 뵙긴 했었는데. 네. 네.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의 영화가 첫 선보이는 자리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이 자리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매가 시작되고 나서 거의 한 3분 만에 이제 주요 좌석들은 다 1분인가요? 어쨌든 5분 안에 모든 좌석들이 다 매진이 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을 것 같고 축하드리고 또 함께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유준열 배우에게 고레다로까지 감독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말 제가 왔었을 때는 어떤 틈틈이 이렇게 덕질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TV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덕업일치를 이루시고 계시지만 특히나 이 감독님과의 어떤 인연이라는 것은 또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작게는 덕질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진짜 학생 때 그리고 연기를 생각하기 전부터 이 직업을 택하기 전부터 제가 한 사람 관객으로서 이렇게 좋은 영화를 봤는데 계속해서 이런 만남이 이어져가고 또 이 새로 선보이는 영화에서 또 처음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어떤 행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고레다 히로가즈 감독님의 또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독님 지금 일본에서 촬영하고 계시는 중이어서 너무 아쉽게도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렇게 옆에 등신대로 이번에는 등신대가 네, 저희 이렇게 투샷이나 쓰리샷이 가능한 감독님 항상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전에 한번 만나뵀을 때 네. 농담 삼아서 얘기했는데 이게 등신대라고 하는 게 네. 보통 이렇게 실제 사이즈로 나오잖아요. 근데 전에 나왔던 등신대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조금 작게 나오셔가지고 농담 삼아서 그때 좀 재밌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을 했던 걸 들었어요. 억울하시면 오셨어야 되는데 저로서는 2013년도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에서 이찬동 감독님하고 또 함께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5년에는 바닷마을 다이어리로 그때 배두나 배우하고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준열 배우가 저쯤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긴 아니었고 시네큐브였어요. 저쯤에 앉아 계셔가지고 막 에세이를 손에 흔들었던 기억이 덕질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났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해 이제 또 다시 유준열 배우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살인이라는 작품으로 저로서는 이제 네 번째 고레다 감독님이 거의 해마다 만드는 영화들을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좀 영광이고 오늘 또 영화를 이제 보고 저는 이제 한 2번 정도 영화를 미리 봤었는데 오늘 또 이제 처음 영화를 보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감독님 작품들 보면 역시 다큐멘터리로 시작을 하신 감독님답게 그전 작품들도 이제 좀 다큐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흥미있게 봤는데 이번 영화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좀 극영화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객석에 앉았었는데 극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고민해볼 것들을 던져주셔서 명불허전. 명불허전.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덕후임을 잘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실제
실제로 아마 고레다 감독님의 영화들을 뭐 최근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걸어도 이후에 고레다 감독님이 가족을 이야기하는 그런 좀 드라마가 좀 강한 영화들을 많이 봐왔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세 번째 살인은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고레다 감독이 TV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그 다큐멘터리 한 8편 정도를 제작을 하고, 그 이후에 극영화로 넘어와서 만들었었던 어떤 영화들의 행보들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또 당연한 어떤 귀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 끝까지 보다 보면 사실 계속해서 자신 스스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진실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그리고 결론 내고 또다시 의심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반복되지 않으셨어요? 결론을 냈다기보다는 좀 이제 따라가고 있었어요. 따라가고 있었고, 이게 사실은 좀 미리 보고 왔으면 네. 더 고민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지금 저는 영화 속에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영화 속에서 아직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가 뭔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고 어디까지 멈춰야 될지를 아직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또 관객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정 속에서 결론이 아니라 혹은 조금 영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 장면을 딱 보는데 그 장면조차도 사실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나중에 보면 또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멀리 풀샷으로 뒤에 이제 전차가 지나가는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굉장히 묘하게도 아무도 모른다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겹쳐지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때 아무도 모른다라는 작품을 보면 이 소년이 죽은 막내 동생을 수트케이스에다가 넣어서 공항 가까운 곳에 사실 묻게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 영화의 제목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작이었다는 생각.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많이 놀랐습니다. 고개가 저로 이렇게 보시면서 역시 고레에다 감독님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순간들, 혹은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한 스텝을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이번 영화 보시면서? 그냥 저는 아무래도 좀 감탄하면서 보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리고 제 어떤 좋아하는 취향이랄까? 여기에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특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영화가 주는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배우이다 보니까 연기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또 그 약쇼 코지 배우님의 연기를 제가 굉장히 좀 동경하고 존경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지점들에서, 사실 그 연출 감독님의 그 특징 중에 크게는 그 연기를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잘 끌어낸다라고 해야 될까? 잘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 여기서 그런 감독님과 제가 좋아하는 약주코지 배우님의 만남에서 어떤 장면이 나올까 되게 굉장히 좀 설레이면서 봤는데, 역시나 그 느끼신 것처럼 완벽한 궁합이지 않았나. 맞아요. 네, 별 특별한 연출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특별한 연출이었던 그런 지점이어서 되게 배우로서 멋있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뭐 이런. 사실 야쿠쇼코지는 뭐 이 영화 속에서도 그 전 영화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글지글하면서도 너무 덤덤한 연기를, 처음에 왜 그런 면회를 왔었을 때 이렇게 등장할 때 보면 왜 그냥 뭐 아버님이 아이고 친구들 놀러 왔냐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아예 이렇게 뭔가 이런 자기가 큰 일을 저지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느낌으로 좀 힘을 딱 빼고 등장부터 하셔서 굉장히 놀랐었던 그런, 저는 이제 영화 처음 봤었을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가장 아마 좀 감정이입을 한 사람은 오히려 호가마 마사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배우를 앞에 놓고
연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걸 배우로서 많이 또 느껴봤을 거고, 예를 들면 침묵에서 이제 최민식이라는 배우를 앞에 두고 그렇게 반말을 막 하면서 하지만 굉장히 여유롭게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순간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큰 배우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완성형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을 앞에 이렇게 놓고 앞에 대하면서 연기할 때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 배우니까 저는 좀 비교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배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민식 선배님과 연기할 때 느꼈던 지점과 비슷한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진짜 기대했던 부분을 약식 지와 배우님과 고려다 감독님의 만남을 사실 저는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제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다. 역시 대단했다. 플러스 배우님의 네. 연기가 저는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아무래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서도 물론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지만 저는 그냥 그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아가지고 거기에 그 스토리텔링이 막 이렇게 해냈다면 여기서는 그 두 분과의 대화 그리고 한 쇼트에 그 두 분의 얼굴이 같이 겹쳐지는 그런 지점들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랑 비슷한 걸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은 사실은 이 화자는 아무래도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정확히 잡아서 이렇게 관객들을 함께 끌고 가지 않으셨나. 야구슈지 배우님의 한몫 역시 코미들. 야구슈지가 영화 찍는 내내 너무 이게 흔히 얘기하는 정말 흐덜덜덜한 연기를 하니까 정말 후배영 화사루가 한 번 정말 물어봤대요. 혹시 정말 지금 머릿속으로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 연기를 한 건지 아니면 무죄라고 생각하고 그 연기를 한지 도대체 대답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웃고만 계셔서 농락당한 기분이었어요. 배우로서는 그 마음 이해하시죠? 네네네. 아마 그 배우님도 이 작품을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고민들을 본인도 이렇게 어떤 해답을 갖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연기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냥 감히 그렇게 한번 왜냐면 제가 봤던 표정 중에서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었지만 가까운 작품에서는 갈증도 있었고 네. 제가 처음 봤던 작품에서는 슈비댄스도 있었고 이 여러 가지 얼굴들이 저는 그 반사된 유리에서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기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추측. 촬영 감독님이 제안을 한 그 샷이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면회실에서 얼굴이 서서히 겹쳐지다가 또 멀어지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두 사람이 어쩌면 이해라는 걸 할 수 있거나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겹쳐졌다가 다시 마음이 내가 속았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멀어지기도 하고. 조금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그 커트를 구상하고 계획할 때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어디 이상 빠지지 말아라. 네. 어디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죠. 거리라는 걸 항상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이런 그 각이라던가 혹은 그런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 영화를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보통 이런 감정씬이라던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그런 디렉션이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근데 마치 이제 자로 잰 듯한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들어오고 들어왔을 때 같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디렉션으로 될까? 그 배우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까지도 그냥 다 계산한 부분으로 연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동시에 카메라를 잡고 있는 촬영 감독이 배우가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네. 사실 그 부분에 좀 맞춰가지고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건 이제 사실 감독님에게 직접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감독님 저희가 제 생각에 지금 촬영하고 계시고 영화가 흥행이 잘 돼서 12월달 이제 개봉을 하니까 1월까지 이 영화가 계속적인 어떤 뒷심을 더 발휘한다면 약간 그 요청 GV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감독님을 일본에 끄집어 여기로 앉히는 그런 GV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거 화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그렇죠. 네. 네, 특히나 이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영화들보다 궁금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아직도 조금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큰 지금 저게 뭐였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였어요? 혹시 머릿속으로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 이게 뭐였을까요? 네, 이 영화 속에서 지금 보고 나서. 사실은 감독님이 이제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근데 뭐 못 오신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 그래도 이제 함께 참여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덕질을 하고 싶으니까 생각했는데 근데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는 그 순간에 감독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이 GV가 말 그대로 이제 질문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떤 답을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영화더라고요. 추측의 GV 그리고 토론의 GV 이런 거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시네마토크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뭐 침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많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비슷한 지점으로는 믿는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느냐, 믿는 것을 보는 것이냐, 보는 것을 믿는 것이냐. 그것들조차도 다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영화 속에 나왔던 코끼리를 만지는 눈이 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귀를 만지는 사람과 코를 만지는 사람이 정말 다 다른 무언가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걸 얘기했을 때 자기 그 얘기 안다 그랬을 때 난 몰라 맞아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뒤에 얘기를 해서 이해했죠. 그 이야기가 이제 간략하게 어떤 로그라인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실 영화는 그 사실이라는 것과 또 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던 그런 영화기도 해요.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것의 진범이 누구인지 혹은 누가 누굴 속였는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보다 이 내부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보아야 되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이후에 나누면서 좀 머릿속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셨을 때 이제 궁금한 것 같은 것들 아주 사소한 플롯 같은 것들도 좀 던져주시면 제가 또 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답해가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원래 만들어지게 된 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이 영화 안에 보면 또 법적인 싸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자문을 구하던 변호사랑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TV에서 이런 어떤 그런 리포터들, 그러니까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법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건이 1심 판결이 났고 항소했다, 뭐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이제 이로써 진실을 추구하는 자리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딱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그 얘기 듣던 이제 변호사분이 진실을 추구하는 게 법정이 아니고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해를 조정할 뿐이지요 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만든 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영화에서 보면 계속 어떤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 단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단죄한 그 죄를 형량을 주고 혹은 아니면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를 판단했었을 때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감독님 스스로도 계속 해왔던 것 같고, 그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 보시면서 지금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굉장히 또 궁금한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관객분들하고 얘기를 조금 해가면서 저희도 또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네. 네. 바로 갈게요. 네, 좋은 분입니다. 워낙 커가지고요. 지금 아마 마이크 두 개에서 엄청 빨리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약간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살인은 그 이전에 홋카이도에서 죽인 거 한 번이랑 이번에 그 공장 사장님이 죽은 그게 두 번째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목이 말하는 세 번째 살인은 무엇일까 좀 궁금했고, 그 약간 미스미 자체가 사형을 당하니까 이게 세 번째 살인을 의미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살인은 누구를 향한 살인인 것이고 누가 살인을 한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감독님이 그것은 아니 감독님이 비슷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걸 제가 이제 읽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감독님 좀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추측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게 감독님의 정확한 워딩이긴 했었어요. 실제 첫 번째 살인은 30년 전인 86년도에 이 채권자 2명이 죽여서 주변에 2명을 죽여서 돈을 빼앗고 주택 방어한 사건, 이때 이제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미스미가 벌였던 사건이 될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두 번째 살인은 이 공장장의 죽음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살인이 이 영화 속에서, 그럼 세 번째 살인은 등장하지 않는데 세 번째 살인은 뭐지? 왜 이게 세 번째 살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어떤 법이라는 이런 제도, 특히나 일본에서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렸을 때 벌어지게 되는 사회적 살인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가장 그게 유력한 추측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그 추측을 감독님이 깔아놓은 어떤 증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실제 한국의 포스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일본 포스터를 보면 이 세 사람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어요. 하나씩. 그리고 보면 처음 장면이 시작이 되면 야쿠쇼코지가 피를 닦잖아요. 자기가 탁 튄 피를 닦는 장면이 있고, 우리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히로세스즈가 다시 닦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모든 판결이 끝나고 나서 후쿠야마가 나오면서 그 법정 앞에서, 그때 피는 없는데 이렇게 뭔가 비인지 눈물인지 뭔가 이렇게 닦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 판결이 내려지고 이 사람은 결국 사형을 당할 거라는 것들이 이제 모든 게 명백해졌었을 때 이렇게 후쿠야마 마사오루가 이렇게 닦는 그것이 피인 느낌으로 이제 연출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가 한 사람을 또 한 죽였게 됐던 그 사건에 대한 게 세 번째 살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시나요? 이번에는 유준열 배우님께서 이렇게 줘요. 이렇게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구이라는 한 배를 타는 우리는 법조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네. 한 분.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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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러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감독님 작품
기존의 작품 스타일하고 좀 다르다고 느꼈는데 연출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봤던 영화는 좀 희망찬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시간적인 배경도 여름, 뭐 봄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이 많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추운 겨울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뭐 의도를 하신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존에 뭐 말하고자 뭐 가족 이런 의미랑 되게 다른 걸 말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존의 작품과 혹시 관통하는 그런 공통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유준혁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더 보고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뭐 영화가 주는 계절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개봉 시기에 또 계절의 의미가 네. 있는데 침묵은 보셨어요? 다행이다. 안 보셨을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침묵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사이도 마찬가지고 겨울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춥다를 많이 하세요. 눈이 내려올 때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물론 뭐 뜨거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춥거든요. 마음이 네. 황량해지고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냉철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영화인데 반면에 감독님 영화의 뭐 걸어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운 덥잖아요. 마이크를 약간 방향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나?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주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걸어도에서는 추운 가족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네. 추운 겨울보다는 그 뜨거운 여름에서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마법시에서는 또 추운 겨울 같은 느낌의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듯이 환상의 빛이라는 예. 고레다 감독님의 첫 번째 작품을 네.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환상의 빛. 네, 이제 일본말로 마법시. 마법시. 네. 왜냐면 환상의 빛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환상의 빛이 한국에서 개봉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그 굉장한 팬들이 뒤에 이렇게 뭐 파일이라든지 어떻게든 이렇게 보게 됐던 영화가 외국에서 보거나 뭐 이렇게 된 게 마법시여서 네. 환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으세요. 네, 네 마법시가. 네, 그렇죠. 네. 네. 어떤 그런 영화가 주는 계절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역시나 감독님은 겨울을 선택하신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개봉 시기도 마찬가지로 침묵도 사실은 제 영화라서 편하게 얘기하면 그 계절감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겨울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태국으로 갔을 때 그 뜨거운 태국 그리고 이 개봉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뜨거운 여름에 개봉한 침묵이었다면 또 다른 느낌이 있었을 건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연출적으로 그런 계절을 이렇게 능숙하게 사용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절에 대한 설명은 유준열 배우님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대신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레다 감독의 영화와 이 영화가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가 아주 다르다라고 저는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 세계가 조금씩 확장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제가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을 붙여도 무방한 영화다라고 했지만 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붙여도 무방한 부분도 있죠.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막 계속 소름이 계속 돋는데 이게 이제 또 유학을 갔다 오신 분과 농담입니다. 네, 그만큼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주는 영화임엔 분명하고 이런 영화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하는 팬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사실 그 고레다 감독님이 최근에 11월 27일인가 이제 책을 또 내셨어요. 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이라는 책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발간돼서 저도 아직은
좋겠고 이제 부분 발췌한 부분에서 이 영화하고 맞닿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던 그 구절이라면 적어도 저는 다큐멘터리로 시작했기 때문에 작품은 결국 나의 내부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와 세계의 접점에서 태어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최근에 한 10년간의 작품들이 어떤 나라는 사람이 발생한 곳, 그것이 곧 가족일 텐데 가족에 대한 탐구와 가족의 어떤 자신이 태어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시작을 탐구했던 어떤 시기라면 지금은 어쩜 나하고 연결된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번째 살이라는 작품은 뭐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미련,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딸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또 이분은 다시 한번 그런 어떻게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 혹은 아니면 그 자신하고 연결된 가장 가까운 혈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 이제 세계 안에서 연결된 이 인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맺어갈 것인가, 인간이 인간을 단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단죄에서 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로 점점점 이야기의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작스럽게 장르가 바뀌었다거나 혹은 아니면 감독님이 변했다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네. 조금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 이쪽 끝에, 여기 제일 끝에서 한 4번째 정도 손 드신 분이죠? 네, 저분에게 갈게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마이크 드신 분을 고생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저기입니다. 이쪽 마지막. 마이크가 가고 있나요? 네, 저기, 예. 예. 검은색 모습을 네. 제 기자님이고요. 저도 고려대 감독님 덕후라서 네, 덕후시라고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에서 기억하지 감독님 작품 중에 제일 어려웠던 작품인 것 같아요. 약간 좀 확연치 않았던 장면이 되게 많고 석연치 않았던 네. 장면? 네. 근데 2번 보면 되게 클리어해요. 네, 무조건 제가 좋은 보고 있습니다. 2번을 보니까 이제 다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부산영화제 보시고 오늘 보셨으니까 2번 보실 텐데 대부분은 거의 처음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꼭 보세요. 다시 한번 더. 네, 계속 말씀 이어주세요. 네, 잠깐 아까 마보루 씨 말씀하셨는데 감독님 시작부터 영화를 보면은 배경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저도 보면서 이 흰 설원을 많이 찍으시는 수미상관식의 수미입니다. 네. 화면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인상적이고 감독님 영화 중에 되게 낯설었던 부분이 이번에 판타지 씬이 2번 있잖아요. 저 세 배우가 설원에서 노는 장면하고 저 맨 위에 2사람이 살인을 같이 하는 듯한 장면. 네. 그 장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거나 두 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약간 좀 그 살인범하고 변호사랑 네. 2사람의 미러링한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두 얼굴이 겹치는 유리창 장면도 유리에 비친 모습도 그렇고 중간중간 면혜 씨의 2사람이 같은 듯한 느낌의 대사나 생각도 바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약간 좀 인물의 관계를 중요시하신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뒷부분에, 그러니까 2번째 질문에 대해서 혹시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 2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미러링이라는 말에 저는 좀 공감을 하고요. 정말 딱 그 데칼코마니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손을 서로 맞잡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거기서 느낀 거는 진짜 거울처럼 왼손과 오른손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후쿠야마 후쿠야마 배우님이
미러링을 통해서 보지 않았을까. 왜냐면 처음에도 그런 대화 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컷을 사용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거는 아직은 이제 공감을 못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새벽에 급작스럽게 가면서부터 그런 식으로 공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같이 이렇게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왔을 때 이렇게 얼굴을 닦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것처럼 같은 생각입니다. 네. 저 이 사람은 그냥 뭐 이기는 게 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하면 되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서 점점점 이 야쿠쇼코지가 연기했던 이 미스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경계가 굉장히 흐트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정말 뚜렷한 경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변호해야 되는 사람, 나는 나의 직업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멀리서 느꼈던 사람들이 점점점 겹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동화되기도 하고 뭐 속는 건지 혹은 아니면 이해된 건지 설득한 건지 알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뒤엉키기도 하고 했던 그런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도 그 처음에 둘이 대면했을 때는 둘 다 굉장히 냉정해 보이고 시종일관 후광 배우는 냉정한데도 불구하고 뒤에는 미러링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마주봤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극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분명히 그 배우님도 코티를 알고 그렇게 연기했던 편집을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감독님 맞나요? 아, 네. 그 말씀하셨던 그 판타지 장면이라고 사실 두 번째는 불러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자면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은 사실은 재현되었던 어떤 살인의 순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판타지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데 확연히 꿈의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홋카이도의 설원 위에 이들이 이제 함께 눈장난을 치면서 함께하는 그 장면에 이쿠야마 마사루가 들어가서 함께 노는 그 장면이 이건 꿈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마지막에 셋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 장면 다시 보시면 보이실 텐데 이쪽 세 명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사람 발자국이 저기서부터 걸어온 발자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세 명이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위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가 그림을 못 그리겠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푸카노마사로만 빼고 두 사람을 이렇게 엮은 것 같은 발자국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발자국이 사이즈로 보면 사람 발자국이 아니에요. 어떤 정도냐면 동물 발자국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직까지는 이 둘의 비밀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의 마음 같은 것들을 담은 하지만 이들이 어쩌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나누었을 것. 그래서 이게 그냥 공범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어떤 사연들이 숨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래는 홋카이도 갈 생각 별로 없었잖아요. 출장비 안 나오면.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서 점점점 이 사람이 이 둘의 어떤 스토리에 대한 궁금함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직감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보시면 다시 이제 그런 장면의 디테일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어떤 동물의 발자국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렇다고 또 새 발자국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크기는 했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 나왔던 이 카나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영화의 어떤 키워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 혹시 키워보신 적 있어요? 네, 이제 키우고. 네. 그 동물이 떠나간 적도 있나요? 어떤 아직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보시. 아니 사실 우리 어릴 때 막 병아리도 키워보고 뭐 개도 키워보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주는 사람의 심성이라는 게 그렇게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잠시라도 이 남자가 미스미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느끼게 돼주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었고 이 카나리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계속 하게 되지 않나요? 영화 보다 보면?
그럴게요. 근데 저는 그래서 혹시나 이 무덤, 카나리아 무덤 뒤집었을 때 새 죽은 게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 막 하면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5마리가 묻혀져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되죠. 영화 보면. 그러면서 사실 4마리가 묻혀 있겠네. 그리고 1마리는 사실 자기가 처음에는 혼자 날아갔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날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끝까지 마지막에 한번 이분이 미스미가 뒤집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후쿠야마 마사루처럼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미담으로 믿었겠죠? 저는 사실 그게 좀 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때 떠나보낸 그 1마리의 카나리아가 히로세스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자기는 이미 어차피 얘네들을 풀어줘봤자 거기 이제 새롭게 살지도 못하니까 그냥 죽여버렸다고 생각을 할 거야. 아마 1마리 병들어서 죽고 그 다음에 남은 애들 그냥 같이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에 약간 이렇게 뭔가 새 같은 애들을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손짓을 좀 하거든요. 근데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나는 그냥 어차피 30년 가까이 이렇게 어차피 세상으로 나가봤자 날아가지도 못한 새처럼 그냥 여기서 그냥 감옥에서 사는 거가 그냥 나의 인생이라면 이 아이에게는 그냥 새로운 삶을 내가 대신 다 뒤집어 쓰더라도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끝까지 이렇게 보고 결국 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이분이 한 번쯤 이렇게 다시금 나 믿냐? 이런 분위기로 또 나오시니까 갑자기 아마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처음 보셨던 분들이 갑자기 내가 뭘 봤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그 마지막에 두 사람의 대면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갑자기 야쿠쇼 고지가 너무나도 놀라운 연기로 야 뭐 이거 다 네가 그냥 믿고 싶은 건 그거겠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이 사람 마치 텅 빈 그릇이어서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난 놈처럼 보이게끔 막 관객들을 속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을 더 믿고 싶으세요? 저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앞서서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 거의 다 공감이 되는데 이 새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입력 중이었어요. 네. 오, 저희 이렇게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정말? 아니 빨리 가야겠어요. 네, 저기 빨간 옷 입으신 분 이렇게 손 흔드시는 분한테 갈게요. 네. 이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네. 고레다 감독님을 대신해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항상 마이크를 잡기 위해 정말 류준열 배우님 팬이고요. 그래서 멀리서 왔고요. 네. 제가 오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손에 집중을 해서 좀 많이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죄인과 변호사가 만났을 때 손을 맞잡는 장면이 나오고 변호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게 심판일까 구원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재판이 끝나고 사형 판결을 받으면서 손을 이제 잡으면서 악수를 하듯이 양손을 잡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장면이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대면신에서 이제 정말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닌 것처럼 저희가 따라가던 길이 전혀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뭔가 처음에는 이 스미스가 미스미가 갑자기 미국 영화인 줄 알았어요. 미스미가 네가 내 안에 올래라는 것을 손으로 표현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을 다 맞잡으면서 너와 내가 손을 잡았구나, 너와 내가 관계를 맺었구나라고 얘기해주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대면신에서 느끼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관계를 내밀었고 너는 내 손을 잡았는데 너는 어떻게 받아들일래? 네가 어떻게 나를 믿을래?
라고 관객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자님과 배우님도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아니 계속 혼자서 곰곰이 막 생각하고 계셔서. 네네. 네. 저는 그 손을 맞잡았을 때, 네. 아니 맞잡았을 때, 맞잡았을 때. 네, 마지막에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 태도가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진심을 얘기를 했고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얘기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억울해한다던가 시기에 빠진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 감정들이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라고 덤덤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거기서부터 또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그 야구슈코지 배우님이 그렇게 연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대답을 준다기보다 우리에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연기를 하다 보면 어떤 감정을 뚜렷하게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서 관객들한테 어떤 강요일 수도 있고 혹은 힌트를 줄 수도 있지만 그때의 그 둘의 대화와 그 애티튜드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정 드라마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법정 드라마는 굉장히 긴박감이 넘치고 진실이 나왔다가 거짓이 나왔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네. 반전도 있을 네.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 영화의 연출의 그 느낌을 보면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느리게 네, 그런 점에서 네, 네, 맞는 말씀, 맞는데 저도 이제 동의하는 어떤 부분들이고 실제 이렇게 두 사람이 손을 마주 댔을 때 이제 전해지는 것들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걸 통하지 않고 이제 실제로 얘기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 히로세 스즈와 나누었던, 그러니까 나의 사리가 사실은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나의 마음이 아저씨에게 전달이 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죽여주세요라고 살인 교사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만약에 그게 팩트라면, 네, 그런 마음들이란 것들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대로 여기서 사형을 받고 있고 이 아이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치욕스러운 증언들을 하는 과정들을 겪지 않게끔 만들어 주게 해주세요라고 그 변호사에게 계속적인 침묵의 또 어떤 그 교감 같은 걸 나누었고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결론에 이르게끔 도와준 부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법정에서 실제 이렇게 유리라는 걸 가운데 대지 않고 이제 손을 마주 잡았을 때 원래 자기가 의도했고 생각했던 대로 어쨌든 자기는 묶여있는 사람이니까 행동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대신해서 나의 어떤 나를 믿어주는 어떤 사람이 그걸 해줬을 때 그냥 가지게 된 신뢰 같은 것들 보여주는 악수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굉장히 담담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사실 처음에 이 미스미가 등장할 때도 굉장히 담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반전들이 펼쳐질 줄 몰랐거든요. 아마 이 변호사가 오지 않았으면 그 약간 나태한 뭐 동료들에 의해서 이건 그냥 명백히 자기가 자백을 한 사건으로 빨리 종료됐었을 일이 사실 조금씩 그 진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커지게 된 상황이라서 그러면서 결국 이 아이의 입에서 자신의 선곡행 사실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본인이 절대로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것이 결국 이 아이랑 마지막에 그래서 그 법정에 아이가 계속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얼굴을 한번 보고 가나 눈빛을 한번 마주치고 가나라고 좀 그걸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결국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의 관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진 상태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만큼의 믿음이 쌓였던 사람들끼리 가능한 어떤 범죄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그것 전해지고 하는 부분이 감독님이 많은 큰 상징으로 쓰셨던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근데 시간이 진짜 거의 다 돼서 한 분 정도만 들어도 될까요? 질문? 안 돼요. 힘드시네요. 네네. 아 근데 이게 영화가 뭐 진짜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는 영화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해야 될 수준이 진짜 감독님 오시면 같이 한 번 더 해요. 우리.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저희는 이제 그냥 되게 편하게 막 물어보고 막 그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아쉬운 부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더 궁금한 점들이 더 많이 생기셨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함께 하셨던 또 마지막 또 인사 또 부탁드립니다. 네, 뭐 처음부터 모자마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덕질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래다 팬분들도 굉장히 즐기다 가셨으면 하는 자리예요. 사실 저는. 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무쪼록 영화 즐기는데 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영화 많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 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면 한 번 더 보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유준열 배우로서 또 어떠한 계획들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에게 좀 가장 따끈따끈한. 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는 올해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고래하나 감독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뻤고 내년에 또 뭐 감독님 영화가 나오면 또 다시 초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행복하게 함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성탄절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빼곡히 함께 자리해 주신 관객분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 잘 보내세요.